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파월 미국 연준 의장 발언의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치솟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와 논의하기 위한 정부 대표단은 워싱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면서 직장인 가입자는 사상 처음으로 소득의 7%대를 보험료로 내게 됐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2,000원가량 오른 14만 6천 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추석 전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최고위에서는 여권에 대한 강경한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어서 영수회담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감 의심 환자가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해 올겨울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재개된 미국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으로 이르면 다음 달 초 발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고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의지를 강도 높게 밝히자 환율이 1,350원을 돌파했고 증시는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건 13년 4개월 만입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원이 정부로부터는 독립해 있으나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연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유한 것인데 이 총재의 말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히자 원달러 환율이 무려 19.1원 올라 1,350.4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것은 13년 4개월 만입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에 의한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연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환율은 1,370원에서 80원 수준까지 올려놓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피는 2.18% 내린 2,426.89에 코스닥도 2.81% 내린 779.89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2.33% 하락해 58,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잭슨홀 회의 후 시장 점검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나 환율 오름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는 2.5%로 갔지만 9월 미국 연준이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한은 금통위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2번 연속 남은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6번 연속 금리를 올리고 연말 우리 기준금리는 3%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현지 시각 29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소화하며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83% 하락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61% 내린 채 거래를 끝냈습니다. 브리핑닷컴의 애널리스트 패트릭 오헤어는 AFP 통신에 시장은 아직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파월 의장이 시장에 얼음물 한 통을 쏟아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올라서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이 사상 처음 7%대를 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오르게 돼 올해보다 월 평균 2,069원 더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식대 비과세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면서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도 올해보다 월 평균 1,598원 인상됩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가스공사의 적자가 쌓이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전기요금도 이미 오르기로 돼 있어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거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도시가스나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LNG의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월까지 미수금이 5조 1천억 원 쌓였습니다. 비싼 원료비 도입 단가가 도시가스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최근 들어서는 환율까지 급등해 기존 조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애초 가스요금은 10월에 정산 단가만 소폭 오르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11원 정도인 기준 연료비까지 함께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등한 가스 가격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 원료비는 절반도 못 받는 상태라며 다만 미수금 해소가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LNG 수입 가격은 지난달에 톤당 1,034.75달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으며 당분간은 가격이 내릴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LNG 공급 차질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6월 달부터 한 번 더 급등을 했는데 여기다가 러시아의 도발까지 발생해버리면서 더 뛰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뭐 그런 재료들이 남아있으면 저는 11월까지는 일단은 가스 가격이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하향 안정화될 만한 재료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10월부터는 또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 연료비도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120원 정도인 전기요금이 4% 오르게 돼 가계의 부담은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전은 적자폭 축소를 위해 올해 인상폭을 모두 소진한 연료비 조정 단가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연말이 다가올수록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문에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같은 상황인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과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며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해 실무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했습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과 기재부, 외교부 국장급 실무자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현지 시각 29일 워싱턴 공항으로 입국한 뒤 미 무역대표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를 만날 계획입니다. 안 실장은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결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겼습니다. 사실상 두 번째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당대표가 있어야만 불가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간다. 새 지도체제 출범은 추석 전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전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을 명확히 하도록 당원을 고친 뒤 다시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사의를 밝혔던 엄태영 비대위원을 포함해 비대위원 전원이 당분간 계속 활동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제 거치는 제가 정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당의 비상 상황을 좀 추스리는데 우선 그게 중요하다. 속전속결로 당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산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에 일단 결정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원 다수의 뜻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은 설사 자신의 뜻과는 좀 반대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 조직원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의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지금의 비대위 체제는 무효이고 당연히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적법한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다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당의 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모욕적일 수도 있는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너무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 망신을 산 거거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법원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전현직 지도부 사이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해법은 어려워졌다는 전망 속에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는 전망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내내 이어진 국민의힘 내홍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을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듯 또 당무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출발한 민주당에는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손짓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긴급 의원총회와 잇단 반발 의견까지 일파만파 커지기만 하는 국민의힘 내홍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취재진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당무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일각에서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의원총회 결정에 힘을 실은 거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에 맡길 뿐 정말 윤심은 없다는 말인데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이른 시일 내에 물러나고 다 털고 새로 시작하라는 게 윤 대통령 뜻이라거나 이른바 윤핵관까지 전체를 다 흔들면 대통령 주변엔 뼈만 남아서 안 된다는 등 정반대의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첨예한 정치 이슈에 휩쓸리기보다 주목도는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약자 편에서 묵묵히 민생 행보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 약자의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는 필수.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민생을 위해 함께 하자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2의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전 비서관급 참모진 개편 검토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랏빛과 물가 등으로 정부도 긴축할 수밖에 없지만 서민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저도 대통령으로서 또 이번 주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대책기구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친이재명계로 구성된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찰과 이상민 한동훈 장관 탄핵 가능성 등 시작부터 강도 높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며 여야정 영수회담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 외부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친문계 등 당내 통합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덕담해 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지도부에 입성한 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첫날부터 강공에 나섰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위한 당원 개정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추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수사, 여론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일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의 결국은 검찰 못 믿겠다, 경찰은 결국 이미 줄서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런 여론이 더 강하게 형성된다면 저희도 부득이 이제 특검 부분을 여당에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압도적 지지 속에 당권을 잡은 이재명 대표는 초반 행보를 민생과 통합, 협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함께 지도부를 꾸린 최고위원들은 시작부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추가 인선이 민주당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를 향해서 뼈 있는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생을 강조했던 말을 지키라며 국정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에 나서라고도 당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선출을 축하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00마디 미사여구보다 한 번의 협치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이 내로남불, 국정 발목잡기를 벗어나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 노력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 등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결론을 내겠다고 거듭 밝혀서 이르면 다음 달 초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사기 혐의는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송치 방침을 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혀온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김혜경 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 씨는 또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와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논란이 된 판결이죠. 단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할 당시 사측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였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는데요. 오 후보자는 해고당한 버스기사에게는 마음이 무겁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오석준 후보자 청문회의 주된 쟁점은 800원 횡령 해고 판결이었습니다. 8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 해고가 적법하다는 오 후보자의 11년 전 판결에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의 자격을 물었습니다.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몰입을 안 하시고요.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의 종사자들한테는 충분히 몰입하셔서 버스 회사를 대리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과중계 아니냐는 의혹엔 해당 변호사의 다른 사건 판결은 다 패소했다며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해고된 버스기사에겐 결과적으로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800원 횡령 해고와 달리 수십만 원 접대를 받은 검사 면직 취소 판결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봐준 게 아니냐는 질의로 돌아왔습니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것도 있긴 하지만 지적한 취지를 10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은 사법부 독립성 우려를 낳았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과거 대학 때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면서도 2019년 7월 이후론 만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물론 식사를 하게 되면은 술을 같이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서 검증 동의서 제출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딸이 대학원에 다닐 때 코로나19에 걸려 긴급 구호 장학금 100만 원을 받은 건 학교에서 신청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그 무슨 기금인지 장학금이 있는데 그거를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 딸아이가 무슨 애초부터
알고도 신청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고.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면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뒤를 잇게 됩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YTN은 광주 지역 모 건설사 회장이 자녀에게 땅을 헐값에 매각한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에는 회장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르는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편법 증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충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서류입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데 시행사가 다름 아닌 건설사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A업체입니다. 조경업체였던 A업체가 건설사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분양 사업에 뛰어든 건 지난 2012년. 이때부터 불과 4년 만에 한 해 1,000억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6년간 매출을 합하면 5,800억 원에 이릅니다. 일반 회사들이 4년 만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그건 거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걸 지원해주는 회사하고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버지 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아들 업체가 시행한 사례는 지난 2016년 이후로 확인된 것만 6건. 아들과 아들이 대주주인 A업체에 수백억 원을 빌려주고 또 차입금 지급 보증도 서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는 모두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섞이지 않았지만 밀접하게 사업을 해왔고 홈페이지 역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몸 같은 회사로 상속을 염두에 둔 일감 밀어주기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밀어준 것은 뭐 당연하니 뭐 어떤 이익을 주게 하는 것이고 키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아버지 회사가 일감이 좀 줄어들어야만이 주식 가치도 떨칠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를 물려주든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으면 지배주주 등은 증여세를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으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장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버젓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이 SNS에 유포됐습니다. 이 계정에는 웃옷을 벗은 학생이 여자 선생님과 대화하는 영상 등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한 SNS 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업 중에 교단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만지던 학생이 급기야 누워버립니다. 이 행동을 본 학생들이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지만 진지하게 말린다기보다는 웃음 섞인 목소리입니다. 휴대전화를 충전하겠다며 교실 앞으로 나온 학생은 교사가 제지하는데도 듣지 않고 이곳 교단에서 문제 행동을 이어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에 나온 교사는 해당 학급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해당 SNS 페이지에는 웃옷을 벗은 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의 모습 등 교권 침해로 보이는 다른 영상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포된 영상을 확인하고 화면에 등장한 학생들과 촬영한 학생을 조사했습니다. 교권부위원회를 수집해서 학생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학생들 선두를 위한 것이 되고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기초가 될 수 있거든요. 지난달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61%가 수업 중 소음 발생이나 욕설, 폭력적 행동 등 문제 상황을 하루 한 차례 이상 겪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되는 건 교사들이 폭력적 행위나 지시 불응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적인 권한, 교육적 지도와 어떤 조치에 대한 권한들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하기 위해 임시 담임 선생님을 투입하는 등 추가 조치들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호텔에서 전기 공급 중단으로 고객 수백 명이 객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측의 미숙한 대응에 고객들은 막바지 여름 휴가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개 가까운 객실을 갖춘 강원도 속초의 한 대형 호텔. 객실 안내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일부 고객들은 호텔 직원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오후 2시 반쯤 호텔 건물 한 동의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서 객실 280여 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호텔 측의 안내와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그런 고지나 이런 대책에 대한 부분에 설명이 아예 없었고 계속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저희 거의 6시간 정도 기다렸고요. 일정대로 방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은 기존 투숙객을 포함해 400여 팀에 이릅니다. 막바지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 당장 다른 숙소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일부 고객은 뒤늦게 호텔 측이 마련한 다른 숙박시설로 옮겨야 했습니다. 문자를 안 왔거든요. 문자를 미리 알았으면 더 빨리 알고 다른 호텔 저희가 따로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호텔에 수영장도 없으니까. 호텔 측은 피해 고객들에게 사과와 함께 환불 조치를 했다며 전기 시설을 복구하는 대로 객실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643명이 발생했습니다. 주말이라 진단 검수가 적었던 28일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는 2.6배 많지만 일주일 전보다 3만여 명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11만 명대를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항공기 탑승 전 해외 현지에서 받는 코로나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감염병 자문위 설명회에서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이나 24시간 전에 하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와 방법을 잘 조정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입국 직후 24시간 한 검사로 대체할 것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철저히 하면서 독감 유행은 상대적으로 덜했는데요. 독감 의심 환자가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올겨울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인플루엔자, 즉 계절 독감 환자가 여름부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8도씨 이상의 고열에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8월 셋째 주 외래 환자 1000명에 4.2명까지 늘었습니다. 통상 3명에서 5명 수준이었다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감했지만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금년은 작년하고 달리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가 조금씩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늘면서 독감이 앞서 퍼진 호주 등 남반구와 동남아시아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데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이 느슨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독감 집단 면역 수준이 낮아진 상황에서 올가을 이후 코로나 7차 유행과 동시에 확산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안 돼 있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집단 면역 수준이 낮고 더군다나 입국 시 PCR 검사까지는 지금 없앤다고 하니까 트윈데믹이 좀 더 일찍 올 수가 있죠. 증상이 비슷한 두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기승을 부리면 일선 의료기관은 혼란을 피할 수 없고 둘 중 어떤 질환에 걸렸는지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 접종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독감 접종까지 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다고 판단이 돼요. 정부가 개량 백신 도입 등 하반기 코로나19 접종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독감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도 동시에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처방받는 약에는 대부분 우리에게 타이레놀로 익숙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유행 이후 조제용 해열 진통제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약국마다 울상인데요. 가을 재유행으로 환자가 다시 증가하기 전에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약이 조제되고 있습니다. 처방전에는 해열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국은 이번 주 650mg 용량으로 천정이 입고돼 처방에 맞춰 약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루에 15명 안팎 코로나 환자가 약을 타러 방문하는 걸 고려하면 나흘도 안 돼 동날 수준입니다. 보통 한 달 필요량은 있어야 안정적 조제가 가능하지만 도매상 재고가 아예 없어 주문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해열 진통제 성분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로로 이제 약국에서 의약품 도매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품귀 현상은 지난해 백신 접종 초기와 올해 3월 오미크론 유행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 의약품이 없었다면 지금은 조제용 약 수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면 진료가 대폭 늘면서 조제약 처방 규모가 커졌고 제약사가 단가가 비싼 일반 약 생산에 치중한 측면도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달 초 정부가 해열 진통제 수입과 생산을 독려하고 실시간 재고 파악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수급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오는 10월과 11월에 또 한 번 대규모 재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약 수급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독감까지 겹치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또 해열 진통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품절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개입을 해서 과거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 공급에 정부가 개입했던 것처럼 해열 진통제도 일시적으로 공적 공급 체계를 도입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응급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지역 생활권 안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전원 후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응급 심뇌혈관 질환의 치료 성과를 좌우하는 발병에서 치료까지의 시간 단축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범 사업 모델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1차로 확인하고 심뇌혈관 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네, 50년 만에 재개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다음번 발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1호 로켓 SLS의 카운트다운 시계가 40분 전에 멈췄습니다. 발사 당일 새벽부터 로켓 엔진의 연료 시스템에서 누출 문제가 발생했고 기상도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And I think it's just illustrative that this is a very complicated machine, a very complicated system, and all those things have to work.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유인 달 탐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였습니다. 역사적 발사 현장인 만큼 관람 인파가 많았지만 이번엔 헛걸음이 됐습니다. Everyone's here to celebrate this. And so even though it didn't happen, it's like being at a game where your team doesn't win. It's still good to go. 다음 발사는 내달 2일이나 5일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발사 연기 원인이나 심각성 등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발사될 SLS 로켓의 캡슐 오리온에는 인간 대신 마네킹이 탑승합니다. 나사는 2단계의 시험이 성공하면 2024년 유인비행, 2025년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 등 2, 3단계 시험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미국이 주도는 하지만 한국 등 동맹이 참여하는 인류의 심우주 탐사를 위한 새로운 여정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한국은 이달 초 발사한 첫 달궤도선 다누리호에 나사의 관측 장비인 섀도우캠을 탑재해 나중에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쪽에는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 쪽으로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 지방부터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며 기온은 예년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8.1도, 대전은 17.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대전은 24도, 대구는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추석 전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민생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최고위에서는 여권에 대한 강경한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어서 영수회담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파월 미국 연준 의장 발언의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치솟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와 논의하기 위한 정부 대표단은 워싱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면서 직장인 가입자는 사상 처음으로 소득의 7%대를 보험료로 내게 됐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2,000원가량 오른 14만 6천 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50년 만에 재개된 미국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으로 이르면 다음 달 초 발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당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잦은 사퇴 요구가 터져나오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열쇠를 쥔 서병수 전국의장도 전국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문이 오갔던 의원총회 후에도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밝혔듯이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 역시 권성동 대행체제에 힘을 실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다수가 합의해서 그 입장문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 입장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존중해야죠. 밖에 나와서 딴소리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권성동 대행체제로 비대위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이 나오자 당내에선 공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당을 추스를 적임자가 왜 없겠느냐며 사태 수습 후 거취를 정하겠다는 건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왜 할 분이 없겠습니까? 왜 위기 타개할 능력과 역량을 갖춘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선 안철수 의원이 가장 먼저 권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새 비대위 출범에 열쇠를 진 서경수 전국위의장도 이번만큼은 당원 당규 개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생각이 추호도 없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부의장이나 하는 분들이 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당직자라면 당의 의견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압박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위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병수 의장께서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책임론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고 당내 반발은 거세지면서 집권 여당의 혼선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두고 정면 충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새로운 비대위 출범까진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은 가장 헌신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며 대규모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위고하 없이 개편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는데 그야말로 용사는 폭풍전야 분위기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보라인 교체와 직제 개편에 이어 고강도 감찰까지 더해지면서 초긴장 상태였던 용산 대통령실. 이번에는 홍지만 정무 1비서관과 정윤호 정무 2비서관 등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인사위원회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에 나선 건데 추석 전까지 비서관급 참모진을 10명 이상 개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유능해야 하고 자세와 역량에서 최고여야 한다며 이번 쇄신의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대한 자기 사람을 안고 가는 스타일이지만 임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쇄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조직 진단을 통해 확정된 일이라며 특정 부서뿐만이 아닌 모든 부서가 겪게 될 일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또 다른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하고 채워나가야 하고 이는 지위고하 없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런 조치들이 이른바 윤핵관 힘빼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안에서 별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강도 감찰과 업무 진단에 나선 대통령실, 수석실별로 혹은 수석급까지 추석 전 대규모 교체는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았다면 존중해야 한다며 당무 개입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와의 협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하나가 돼 일해야 한다는 대답으로 대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국익과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민생의 후퇴를 막고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취임 인사를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1시간가량 환담을 나눴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당내 친명과 친문 계파 갈등에 대해 자신과 이 대표는 지지 그룹이 같고 99% 지지를 공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도 문 전 대통령에게 지지 그룹이 같다고 호응했고 최고위원들도 이재명의 명과 문재인의 문을 딴 명문 정당을 만드는 게 민주당이 갈 길이라며 화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소환 조사 여부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접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모두 6차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 대표는 경찰 조사 때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접대하고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은 확실히 박 대통령이 내려온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김성진도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다면 내가 EBS 부사장을 잘 아는데 당신을 EBS 부사장과 만나게 해주겠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김 대표의 진술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뭐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김성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 소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소환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이 가기 전까지 수사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이른바 윤핵관의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청장이 언급한 대로 공소시효가 곧 끝나는 만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면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경찰이 현재까지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진술만 있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허위 경력 기재 부분에 관한 실무진 차원의 확인 작업만 남아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김 여사를 향해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끝난 것을 감안하면 불송치 결정이 유력합니다.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쓰고 일자리 얻었다고 알려진 마지막 사례가 2014년인데 형법상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김 여사 스스로 인정한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경찰이 얼마나 확인하느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은 성남시 공문과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권 주자였던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상인 인사를 취소하고 상인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모여있는 지지자를 만나게 됐던 거라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9.1원이 오른 달러당 1,350.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히며 달러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동시에 증시 변동성도 커지면서 코스피는 54.14포인트, 2.18% 내린 2,426.89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81% 떨어지며 779.89에 마감했습니다. 내년에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 소득의 7%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월 평균 2,000원가량 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새벽까지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오르게 되는데 올해보다 월 평균 2,069원 더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식대 비과세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월 평균 1,500원가량 인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부가체계가 개편되면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보다 보험료가 1.49% 오르더라도 월 평균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만큼 앞으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폭등과 생계비 위기 속에서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2단계 개편으로 수입이 2조 원 이상 줄어드는 이유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정산 단가 인상 때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당초 10월에는 정산 단가만 소폭 올릴 예정이었지만 국제 LNG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이 커지자 기준 원료비도 함께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의 기준 연료비가 킬로와트 시당 4.9원씩 오를 예정이어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제정해 국내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국장급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미국 정부 또 의회 측과 논의할 예정인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법령이 한미 FTA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장급 대표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업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국 측과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배터리에 광물, 부품 요건까지 추가되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은 58%, 코발트는 64%, 흑연은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가 보조금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발표할 배터리 광물 부품 규정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과 투자세 공제를 제공하되 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표단은 반도체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안전장치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반의 소지가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WTO 과정을 절차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겠다.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과 공급망, 산업대화 채널도 활용해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각각 전체 회의를 열어 미국의 차별 조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중기위도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저해된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다음 달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새 비대위 출범에 따른 당헌 당규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자진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 민생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이진복 수석과 환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혀온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김혜경 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 판례 변경 여부가 오늘 결론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긴급조치 발령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 변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1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구속된 피의자 2명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1일 예정됐던 기자 브리핑도 오늘로 앞당겨 진행되며 경찰은 이 자리에서 신상공개 여부와 검거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지난달 초 해군 구축함 최영함이 3시간 넘게 통신이 두절됐던 건 최영함의 최신 위성 전화번호를 몰라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게 YTN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해군 측은 기강 해이와 근무 태만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새벽 태풍 피항 과정에서 3시간 넘도록 통신이 끊겼던 4,400톤급 구축함 최영함. 당시 해군 3함대가 최영함의 최신 위성 전화번호를 몰라 교신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함정 교신에는 주통신, 보조통신 외에도 인터넷 전화, 군 위성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이 사용되는데 최영함과 3함대는 위성 전화번호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청해부대 파병 복귀 후 전투력 복원 중 태풍 피항을 위해 출항하였는데 출항 전 상급부대와 연락망을 최신화하지 않았고 통신장애 발생 시 대응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해군의 기강회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최영함을 비격을 했다 생각하면은 어떤 사태냐 이게요. 그리고 통신이 안 됐다? 이게 뭐냐 이게요. 지금 있는 해군 수뇌부가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임명된 분들인데 여야 이런 걸 떠나서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해군 관계자는 정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영함 통신 두절 상황이 국방부 장관에게 한 달 만에 보고됐다는 것도 재차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방위가 열리는 8월 아침에 보고받았어요. 합참과 국방부가 지휘보고 체계가 죽어 있는데 여기 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해군은 당시 일시적인 통신장애라는 단순 사안으로 판단해 합참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합참은 해군의 이 같은 조치가 현재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상황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과 보고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지난 2달간 북한 지역에 호우가 이어진 가운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홍수 피해로 보이는 장면이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 보고서는 지난 24일에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해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복구 작업이 폭우로 일시 중단되고 진입로에는 일부 홍수 피해도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본부 주변에도 새로운 우회로가 생겼다며 홍수와 태풍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되는 풍계리 3번 갱도의 경우 추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며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한미 정부 분석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다음 달 16일까지로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 횟수가 과다하거나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로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쓸 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젠 의식적으로 일회용품을 멀리해야 합니다. 올해 11월부터는 카페나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윤성훈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회의를 하던 중 식사 시간이 다가와 음식을 시켜 먹기로 합니다.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해주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엔 QR코드를 통해 식기 반납을 신청하고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제 먹을 때는 즐거운데 이 뒤처리가 항상 까다롭고 이게 재활용도 해야 되고 웬만하면 이제 다회용기 가능한 곳은 그렇게 주문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만 이렇게 다회성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서울 강남권만이 아닌 전국에서 이게 시행되면은 친환경 쪽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샐러드 전문점. 고객 주문에 맞춰 다회용기인 스테인리스 통에 음식을 담아 배달합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친환경 용기의 인기를 실감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한 20-3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를 주문하셨던 분들은 계속 다회용기로만 하고 한 번 사용된 용기는 세척장으로 옮겨집니다. 수거된 다회용기는 이곳 세척센터에서 애벌 세척을 거친 뒤 헹굼을 하고 다시 건조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배달앱 업체 한 곳과 손을 잡고 강남구에서 친환경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뒤 배달앱 4곳으로 서비스 업체를 늘렸습니다. 배달 지역도 강남구에 이어 관악구와 광진구, 서대문구로 넓힐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의 카페와 식당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그리고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곳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다회용기 사례처럼 당장은 불편할 순 있지만 익숙해지면 환경도 보호하고 그만큼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첫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나사 미 항공우주국은 현지 시간 29일 오전 8시 33분,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 33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예정됐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1단계 로켓 발사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발사 당일 새벽부터 로켓 엔진의 연료 시스템에서 누출 문제를 확인하고 보완 작업을 진행했지만 기상까지 나빠지면서 발사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끄는 지원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으로 심각한 안전 위협에 처한 자포리자 원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 대한 포격도 계속돼 공격 주체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IAEA 지원단이 자포리자 원전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자신이 이끄는 지원단은 이번 주에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원단은 주로 중립국 출신이 중심이 된 전문가와 그로시 사무총장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원단에는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폴란드, 리투아니아 출신 전문가, 러시아와 가까운 세르비아, 중국 출신 전문가가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 대척점에 서 있는 미국, 영국 출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단지로는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은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맡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과 주변 지역으로 의문의 포격이 이어지면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를 공격 주체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 사이에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 강 건너편 도시들을 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27일 두 차례 자포리자 원전을 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одолжает провокации с целью создания угрозы техногенной ядерной катастрофы на Запорож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특히 지난 25일에는 단지 인근 야산 화재로 자포리자 원전과 연결되는 송전선에 합선이 발생해 송전선이 원전에서 긴급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원전 운영자들은 멜트다운, 즉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냉각장치 가동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다음 달 9일 모여서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해 논의하는 등 올해 겨울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 맞서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의 요세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트위터에 EU 에너지위원회 특별회의를 개최한다며 에너지 시장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전기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요금 상한제와 전력시장 구조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조금씩 상승하면서 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수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포인트나 떨어질 정도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미국 CBS 방송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5%로 지난 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유권자 2,1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지난 6월 같은 조사 때 42%보다 높은 것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낙태권 문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등이 쟁점이 되면서 기류가 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물가와 관련해 인플레 감축법 통과와 기름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라앉은 것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개학을 앞두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도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t a time when hundreds of thousands of bright young people can't even afford to go to college. If we're going to be competitive in a global economy, we need to make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tuition free. 미국 언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기정사실로 여겼던 민주당의 하원 과반 의석을 지킬 수 있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반대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27일에서 28일 유권자 998명을 전화조사한 결과 지지율이 47%로 지난달 조사 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39%로 한 달 새 14%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 의원들과 일본 내 통일교 간 접점 논란과 고물가, 코로나19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사진위 나들목 부근에서 2.5톤짜리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라오던 화물차 2대도 앞선 화물차를 피하려다 잇따라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짐이 도로 위에 떨어지면서 한때 하행선뿐만 아니라 상행선 일부도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토성동의 다세대 주택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0대 운전자도 차량과 함께 추락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전남 목포항 부근에서 SUV 한 대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추락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차량을 인양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앞으로 빗줄기는 약해졌다가 또 강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밑돌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부 쪽에는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수도권 지방부터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예년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8.1도, 대전은 17.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22도, 대구가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9월의 시작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퇴근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